주제가 사이버 안보 위협과 과제인데요. 주로 북한의 대남 사이버 안보 위협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네 가지인데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방위적인 사이버 공격에 노출됐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최근에 SK텔레콤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지금 도발 원점도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많은 혼란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포함해서. 두 번째는 북한은 어떤 식으로 사이버 전략을 운영하고 있는가는 그 시스템과 체제를 좀 기능을 좀 설명드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그 안보 위협 실태를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그 하루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평균 횟수가 155만 건. 여기 지금 그 PT에 150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자가 빠졌습니다. 예, 평균 155만 건입니다. 최근 통계가 하루 평균. 그러면 한 13초에 한 건 정도로 계속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북한이나 해외에서 계속 사이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이 통계는 뭐냐면 공공 분야입니다. 국가기관망하고 공공망만 포함한 거지 민간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왜? 좀 이따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대한민국은 이러한 그 총체적인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지금 부재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 안보 기본법 같은 법이 이게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이게 운영이 돼야지 이 법에 근거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그 불법적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데 지금 민간망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민간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 정부에서 소위 개인정보를 갖다 침탈한다는 등 또 뭐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뭐 사찰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정원이라든지 관련 기관에서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국가기관망, 사이버 공간의 국가기관망하고 공공망이 있잖아요. 뭐 은행망이라든지 금융망이라든지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국가 공공망만 그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 사이버 안전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법적 근거가 약하죠. 규정이니까. 이걸 대통령 훈령으로 보고 있는 건데 민간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이 지금 많이 털리는데 하루에 얼마만큼 털리는지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아까 155만 건, 하루 평균 155만 건의 사이버 공격 시도는 이것은 국가 기관망하고 공공망에 대한 공격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특히 이제 북한은 이 사이버 공간을 적색, 소위 그 공산정의 해방구로 이미 삼아가지고 대대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도둑질을 합니다. 가상화폐를 갖다 탈취하고 해킹해서. 그래서 1년에 지금 현재 북한이 좀 이따 말씀 올리겠지만 한 1조 원 규모의 엄청난 규모의 소위 그 사이버 도둑질을 해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방면에서 사이버 공격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각종 해커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렇게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고 실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지금 미비하다. 우리 지금 정치권이 방관을 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바로 지금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이러한 당에서 정말 60년대 사고로 그리고 고난을 남용하네, 정치 사찰을 하네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사이버 안보 기본법에 대한 그 통과를 갖다가 저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합니다. 지금 이 사이버 공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전개하는 비대칭 전략에서 북한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 거. 역으로 말하면 바로 핵무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핵이 없잖아요. 장거리 미사일, 사이버, 생화학무기, 특수전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이 보유한 비대칭 전략인데 이 사이버 해킹 전략이 전 세계 2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이 아주 중요한 북한의 비대칭 전력 중에 하나가 이 사이버 공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이버 전략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의한 공작을 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북한 정권의 목표는 전한반도, 이 사이버 공간을 향해서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걸로 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왜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 주목을 했냐면 현재 대한민국의 IT 산업 발전 수준과 사이버 인프라 수준이 세계 탑 수준입니다.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이버 인프라가 낮으면은 사이버 공간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 이 대한민국의 사이버 인프라가 IT 산업 수준이라든지 각종 지표가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대남 공작을 전개하는 거죠. 특히 이 사이버 공간은 오프라인과는 달리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PC하고 말이죠. 관련 툴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껏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북한이 간첩을 난파시키고 간첩선을 보내고 하면 엄청난 돈이 소요되고 또 많은 시간과 경기가 지출되는데 이 사이버 공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저비용 고효율로 대남 공작을 전개해서 대한민국을 적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 수단이 이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여기에 지금 아주 주력하는 거죠. 여기 지금 김정일, 김정은, 김정은이 해가지고 지금 사이버 관련 방침을 이미 하달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접했겠지만 2014년에는 이 사이버전이 핵 미사일과 함께 만리 도금이다라고 할 정도 김정은이가.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 벌써 11년이 넘었네요. 이 김정은이가 적들의 원래 북한은 이 사이버를 갖고 쌍쇼츠를 씁니다. 사이버 거점을 일순에 장하고 무력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그래서 이 북한이 이 사이버 공간을, 사이버 전력을 핵 미사일과 함께 3대 도금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이건 좀 이제 예민한 부분인데 그래도 좀 간략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북한의 사이버 공작 체제는 사이버 요원들을 양성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김일 정치군사대학, 일명 미림대학이라고 하는데 전문적으로 양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란봉대학은 정찰총국 소속으로 사이버를 전담하는 부서인데 대남 공작, 대남 사이버를 양성하는 것이고 사이버전을 연구하는 게 북한의 국방과학원이 있을 거예요. 사이버 공작을 실행하는 데는 당 쪽에서 하는 거 있고 군에서 하는데 북한군의 그 총참모부의 지휘자동화국이라는 게 이게 바로 사이버 공작을 전담하는 데입니다. 또 북한국 적공국, 적군 와요 공작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칭 적공국의 204소가 또 이걸 하고 여러분 그 대남 간첩 공작의 총본산인 정찰총국 안에 사이버 공작을 전담하는 110 연구소가 있습니다. 랩 110이라고 해가지고 110 연구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당 19은 뭐냐면 통일전선부를 해체하고 2024년 12월 달에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서 이른바 그 두 국가론을 전개하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상종치 않겠다 하면서 바로 이제 통일전선부, 그동안에 대한민국과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통일전선부를 해체시켰거든요. 그리고 중앙당 19, 적에 대항하는 대적 지도국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통전부의 작전처에서도 또 유료사에서도 사이버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민노총 침투 간첩단이라든지 또는 창원 간첩단 등 제주 간첩단 2024년에 적발된 이 대남 간첩 공작을 하는 것이 문화교류국인데 이 문화교류국 안에도 소위 사이버 공작을 전담하는 부서들이 있어서 크게 군하고 대남 공작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북한의 사이버 공작은 크게 5가지 범죄에서 진행됩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선전선동하는 거죠. 이른바 사이버 심리전입니다. 두 번째는 해킹을 해서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있고요. 사이버 테러,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테러를 자행하고 또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이제는
간접 교신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존재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1년에 1조 원 상당의 소위 그 사이버상에서 도둑질을 합니다. 주로 가상화폐를 많이 터는데요. 이 사이버 외화벌이. 그래서 이 크게 5가지 영역에서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이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해킹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 통계가 지금 그 연도만 달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이걸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러는데 하루 평균 지금 155만 건의 해킹 시도가 북한 또는 해외 세력부터 지금 전배되고 있는데요. 이 해킹이 지금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심지어 2013년에는 청와대 홈페이지가 해킹이 돼가지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딱 접속하면은 우리 그 당시 대통령 관련 사진은 다 사라지고 그 뚱돼지 김정은 사진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북한의 해킹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 청와대 홈페이지가 해킹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이 작전 지휘권을 북한한테 뺏긴 겁니다. 북한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화면을 바꾸고 그랬죠. 정말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그런 국제적 망신 사태가 청와대 홈페이지,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사라지고 김정은 사진이 청와대 홈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정은 지도동이라는 큰 타이틀을 걸고 나오는 게 있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킹 문제는 지금 뭐 방산업체를 공격하는 거 하면은 뭐 한진그룹 해킹하고 심지어 2016년도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해킹이 됐는데요. 그래가지고 참 창피한 얘기지만은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대비가 엄청나게 많을 정도로 해킹이 됐습니다. 제가 말을 담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 해킹이 뭐냐면 여기 제가 사진이 있잖아요. 하단 우측 하단에 보면 사진이 있는데 이 국방 통합 데이터망은 이는 외부망, 그러니까 내부망입니다. 외부에서는 접근이 안 됩니다. 망이 외부망하고 내부망이 있는데 내부망인데 이 국방부 통합 데이터센터를 담당하는 국내 모 사이버 보안업체에서 그 백신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데 업데이트 할 때만 딱 그 수많은 서버 중에서 인터넷망하고 내부망을 딱 한 서버에 연결시켜놨어요. 이거 보는 것처럼. 근데 이걸 타고 도는 겁니다. 서버가 1000개가 넘는데 이 딱 한 개만 열어놓은 거, 그것도 정기적으로 그 백신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근데 거길 타고 돌아가지고 해킹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창군 이래 가장 큰 비밀이 누설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말씀드릴 수 없는 정도고 넘기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2016년에 털렸을 때 털리는 줄도 몰랐어요. 털리는 줄도 한참 후에서 알았는데 이 작전개혁 501721로 다행히 다 나갔죠. 이웃 군사기밀 226건 상금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파악한 것은 전체 자료 중에 22% 정도만 알지 나머지는 어떤 것들이 패킹당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참담한 실전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 통과. 그 다음 뭐 이지스함, 잠수함 설계도 털리고 그 다음에 뭐 F-15 무인정찰기 자료 유출되고 뭐 이게 뭐 많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해킹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한 그 심리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북한이 그동안에 이 통일 전선부를 통해서 대남 심리전을 전개해왔는데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2024년에 통일 전선부를 해체시켜버립니다. 폐지하고 중앙당 10국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지금 그 팀북 웹사이트 180개하고 SNS 계정을 통해서 계속 지금 대남 심리전을 하는데 댓글팀을 운영해가지고 이 댓글팀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국내 중요한 사이트나 블로그 같은데 북한이 개인정보를 갖다 해킹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아이디를 개설해서 북한 댓글팀 애들이 좀 그 쉽게 말하면 그 사회 혼란 또는 그 가짜뉴스를 유포시키는 통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댓글팀이 처음에는 읽어보면 그 문체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호상 간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문체들이 나오기 때문에 북한이 장난치는 걸 알았는데, 최근에는 이 댓글을 공작 용어를 작성하면 이걸 갖다가 우리 한국말로 최근 젊은 애들이 사용하는 짱나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한글로 최근 이렇게 운영해준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댓글만 봐서는 이게 북한이 보낸 건지 아니면 국내에서 올린 건지 모릅니다. 다만 이 댓글을 역추적해서 IP를 추적해 보면 이 중국이 많이 나오죠. 근데 중국이 아니라 중국 계정을 가지고 있는 이 북한 사이버 공작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친북, 북한 찬양, 좌경, 반미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가짜 뉴스를 주로 많이 옮깁니다. 예. 사이버 심리전은 뭐 적색 의식화라든지 유언비어 사회교란 하는 건. 그동안에 이제 2009년에 77 사이버 대란이라고 해서 각종 통신 KT가 털려가지고 사이버 대란이 일어났고 11년도에는 농협 전산망이 해킹당해서 마비되고 13년에는 청와대까지 해킹되는 6.25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요. 2010년대 그 국방 전산망, 그 다음 2021년대는 한국 원자력하고 카이라고 해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해킹돼서 넘어갔죠. 2024년대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그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해킹돼가지고 한 5천만 달러가 북한으로 날아가 버렸죠. 2025년 올해 SKT 또 텔레콤 해킹당한 거. 여기 지금 우측 하단에 있는 게 2013년대 청와대 홈페이지입니다.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바로 통일 대통령 김정은 장군 만세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이 해왔다. 예. 자, 그동안에 이 사이버 테러 관련해서 많은 방송, MBC, KBS라든지 많은 데 나왔죠. 외신하고도 많이 했습니다. 2024년에 7월 3일날은 NHK하고도 하고요. 관련해서 니온TV라든지 NHK, TBS하고 대단히 많이 했죠. 이 사이버상에서 이 간첩 교신을 하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무전기를 가지고 또는 AC 지뢰라는 방송 기능을 가지고 저희 북한하고 교신을 하는데, 이제 이 사이버 교신이 되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외국계 사이버 계정에서, 이메일 계정에서 북한 공작 지도부하고 국내에 있는 간첩이 서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서로 교환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활동 중인 간첩이 활동 내용을 다 작성을 해서 그걸 음으로 복화시켜서 그 메일 계정에다 딱 올려놓으면은 북한 공작 지도부가 아이디어 패스워드 가지고 들어와서 그대로 가져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간첩 교신은요, 그 교신문을 풀으면 A4 용지 반 페이지 정도 길어봤자 아주 긴 것도 그 다음에 한 두세 줄로 딱 요약이 되는데요. 사이버상에서 간첩 교신을 하니까 제한이 없어요. 지난번 그 민주노총 간첩단하고 창원 간첩단 사건을 보니까 어떤 한 번 교신문은 그 A4 용지 50페이지가 넘어요. 북한에 보고한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쉽게 말하면 동영상도 올리고요. 또 혈서 쓰는 모습, 혈서로 쓰는 거 이런 사진 같은 거 찍고 올려가지고 지금은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지령을 받고 또 대북 보고를 하는데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이것이 여러 사건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드보크라고 합니다. 드보크라는 것은 이제 러시아 말로 간첩들이 그 중요한 장비를 갖다가 숨겨놓은 장소들인데요. 무인 포스트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스테가노그립 방식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왕계산 사건 때, 2011년 왕계산 간첩단 사건 때, 스테가노그래피라는 최신,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첨단 교신 입법이 나왔는데, 이 스테가노그래피 방식이 처음 국제 첩보사회에서 나온 게 뭐냐면, 2001년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무역센터가 해킹을 했을 때 9.11 테러를 당했을 때 그때 처음 발견됐죠. 그때 이제 FBI가 처음 발견됐는데 이미 그 9.11 테러 나오기 전에 이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보기관 간에 공유가 안 돼가지고 이런 일이 터진 거죠. 내용이 뭐냐면 그 알카에다 조직원을
미국에 이미 안전하게 침투시켜 놨습니다. 안착시켰다고. 그래가지고서 예, 이메일을 보냈죠. 알카이다 총체에 보냈는데 그 이메일을 미국에서 여러분 뭐가 나왔냐면 그 모나리자 미소라는 그림 파일이 나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 스테가노 그래프 방식은 이 동영상이나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파일에다가 히든 메시지라고 해가지고 숨겨진 지령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약정된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딱 집어넣으면 모나리자 미소가 싹 거치고 바로 어택! 공격을 하는 지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테가노 그래프 방식으로 교신을 하게 되면은 그 이메일을 우리가 따도요. 뭐 동영상 나오거나 이미지 나오거나 오디오, 텍스트 파일 등 합니다. 왕재산의 애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북한이 보낸 그 이메일을 열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서울의 모 중앙일간지 신문 기사가 나옵니다. 텍스트 파일을 정했는데 서로 약정된 암호를 집어넣으면 신문 기사가 사라지고 구체적인 북한의 지령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스테가노 그래프 방식의 최첨단 소위 그 암호화된 교신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사이버 공간에서 무궁무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이번 그 제주 간첩단 창원 민노총 침투 간첩단 다 이 스테가노 그래프 방식으로 다 간첩을 실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약 1조 원대, 여러분 1조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1조 원대의 사이버 외압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미국이 발표하기를 전 세계에서 이른 사이버상 금전 탈취의 60% 이상이 북한이 자행한 것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되지만 2016년도에 벵글라데시 중앙은행이 털려가지고 한 8,100만 달러가 지금 그냥 8,100만 달러라고 하니까 별 방금 이걸 원화로 한번 보세요. 2018년도에는 일본의 코인체크란 가상화폐 거래소가 털려가지고 580억 원이 날라갔는데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약 한 500억 원이 털렸습니다. 북한한테. 근데 문재인 정부가 쉬쉬쉬 했어요. 2,500억 원이 털려가지고 유비트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2번 털려가지고 500억 날라갔는데 대표가 자살했습니다. 자살을 안 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그랬는데 가장 크게 돈을 털린 데가 엑스 인피니트라는 게임 업체인데요. 딱 한 번 해킹에 털려가지고 8,125억 원이 날라갔습니다. 그 작년에도 그 일본에서 DDM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털리고 국내 업비트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5천만 달러 날렸는데 이 국내 언론에 안 나왔잖아요. CCC하고. 이것도 미국이 발표해서 알았습니다. 털린지. 업비트는 털린 거 알면서도 말도 않고 수사기한다 말도 않고 있고 정부도. 미국이 발표한 바람에 업비트가 작년에 5천만 달러 해킹당한 것을 미국 그 발표를 보고 우리가 좀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다. 예. 그동안에 지금은 해체됐지만은 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1718 보고서 매년 매년제 이 보고서 안에다가 북한의 그 활동을 갖다가 이제 졌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사이버 관련 그 챕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유엔 그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패널 보고서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보면은 북한이 사이버 도둑들 평가액이 당시에 최대에서 한 1조 한 3천억 원 정도를 북한이 가져간다고 보고 있는 건데 이 보고서 제가 직접 인용한 겁니다. 근데 재작년에 1718 위원회가 해체됐죠. 러시아가 존속을 원천해가지고 결국은 해체됐습니다. 예. 이 사이버장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서 또 가져가는 것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예. 지금 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라든지 업비트라든지 유빗 뭐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한 2,500억 원이 털렸는데 쉬쉬쉬하고 말도 발표도 않고 당시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도 안 해요. 우리가 이 북한이 자행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확실치 않다고 하면서 발표를 안 낸 건데 사실상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이 문재인 정부가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데 소위 이게 전가의 보도처럼 자랑하는
판문점 선언하고 평양 공동선언을 북한이 정면을 유비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무려 2,500억 원의 우리 국부가 유출됐다. 해킹을 당해서 북한에 뺏겼으면은 북한에 당해서 경고도 하고 개발 방류도 하고 관련자 처벌도 하고 그다음에 그 보상을 요구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렇게 국부가 유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부러 돈 빼가라고 뒷문을 빗장을 열어준 거 아니냐는 이런 비난을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이건 나중에 실상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 2,500억 원의 국부가 유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언급이 없었던 이런 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해야 돼요. 이런 건 국정조사 하지도 않고 무슨 갑자기 지금 개엄하다가 지금 대한민국도 망하고 우리 보수 진영도 망하고 자유민주도 망하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태가 됐잖아요. 이거 뭐 ATM 심지어는 푼돈이지만은 ATM기까지 털어가지고 북한이 돈을 탈취한 것도 있습니다. 예. 사이버 공간에서 돈만 되면 다 훑어갑니다. 북한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요. 북한이 2000년대 초기에는 그 디도스 공격을 대행해줬습니다. 이제 경쟁업체의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고 싶으면은 어딜 가느냐, 이 프로토콜 껴가지고 중국으로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그 조선족 IT 전문가를 만난다고 하는데 그 조선족 IT 전문가라는 사람이 뭐냐면 이게 북한의 정찰총국이나 북한 군에 나와 있는 사이버 공작 원대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저 정도 쉽게 말하면 디도스 공격하려면 최소한도 5천만 원 넘게 줘야 되는데 거기 가면 400만 원, 300만 원만 줘도 IT 공격을 대응을 해줘요. 이 북한이 IT 공격을 대응하는 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5대5, 4대5로 나눠갖고 최근에 서울경찰청에서 적발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하고 같이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해가지고 북한하고 돈을 나눠 가졌죠. 한 252억을 벌었는데 이 중에 70억 원이 북한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사이버 도박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 이 이외에도 많습니다. 전망. 저는 이제 항상 말했듯이 우리가 이 안보전선을 볼 때 대한민국 대 북한이라고 이제 자꾸 보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 한반도에서 1대2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 북한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 북한 플러스 종북 세력에다가 이 사이버 공간 같은 건 해외 적등 세력까지 붙여가지고 1대3의 싸움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1대1의 구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최근에 이 북한이 전개하는 공작의 특징을 보면은 이 정권 차원에서 사이버 테러를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해커 그룹이 아니라 북한 정권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보통 이번에 SKT도 2019년부터 계속 공작을 했거든요. 악성 코드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해킹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짧게는 10개월부터 길게는 5년 동안 공작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특정한 사이트를 해킹하는 겁니다. 해킹을 하는데 이것은 일반 해커들이 5년 동안 어떻게 한 사이트를 폐쇄시키고 해킹한다고 5년 동안 공작을 합니까? 이것은 정권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면 안 됩니다. 중국이라는 데 러시아 정도 되는 이런 집단에서 하는 거지 일반 개인 해커, 뭐 어나니머스 같은 또는 뭐 이런 개인 해커 그룹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거양득인데 해외에다가 동남아에 있는 해외 거점을 만들어 놓고 대외적으로는 무역회사입니다. 무역회사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서 뭘 하느냐 사이버 공작을 하고 있어요. 사이버 공작을 위한 각종 기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실제로 무역업을 합니다. 물건 팔고 하는데 공격이 내리지만 사이버 공작을 통해서 배합 공작을 하고 지금 한 공공개 정도로 지금 관계당국이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온라인 공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배합합니다. 2013년도에 국정원하고 당시 서울경찰청에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활동하던 그 조직을 적발했는데요.
이 국내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대로 돈 주고 하려면 한 2억 원, 3억 원이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중국을 가면은, 뭐 한 2, 3천만 원이면 간단합니다. 그 돈을 주고 도박 프로그램을 갖다가 얻어서 도박장을 개설하고 양쪽이 서로 돈을 나눠갔습니다. 뭐 5대5라든지 7대3이라 돈을 나눠갔는데, 이 북한에서 이 당시에 이제 그 도박 사이트, 불법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앱을 깔게 되면 자기 PC나 자기 모바일, 이 휴대폰은 다 복합되는 겁니다. 그 약성 코드가 다 숨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 도박을 하려면 앱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뭐 PC에 깔든지 아니면 저 휴대폰에 깔든지 깔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핸드폰이 아닙니다. 북한 거죠. 그런데 북한이 그 오프라인 상에서 USB를 하나 주면서 요걸 같이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뿌렸는데 그게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겁니다. 당시 그 인천공항공사가 해킹을 당했는데 해킹 시도가 있었는데 그걸 막았죠. 그 원래 이제 해킹 시도 프로그램이 막았는데 그때 발견된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북한 해커한테 받아온 악성 코드하고 2013년도에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했을 때 그 악성 코드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에서의 가져온 악성 코드 유형이 있는데 패턴이 있는데 그 악성 코드 유형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받은 것하고 보니까 일치합니다. 바로 이게 북한이 해킹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배합하면서 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시민들에 집중하면서 요새는 그 진화된 댓글 공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국가기관망, 공공망, 사설망에 대한 전방위 테러가 시작되는데 이 사설망은 지금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털 수가 없어요. 그 7년 전에 그 삼성이 털렸습니다. 그 삼성이 털려서 국가사이버안전국에서 삼성에다 당신네 서버가 털렸다고 알려주니까 우리가 가서 봐주겠다라고 하니까 삼성이 못 들어오게 그때 국정원이나 경찰청이 못 들어갔습니다. 아무 법적 현행은 아닌데 법적 근거 없잖아요. 삼성은 털렸는데도 자기 회사 이미지 등등을 고려해가지고 입 딱 닫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이버안보 기본법이 있으면 그 법을 근거로 그 사설망을 갖다가 우리가 조사도 하고 다 서버 갖고 들어와서 다 우리가 포렌식하면 되는데 민간망은 자기가 막아버리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민간망 털리는 것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지금 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그 사이버 공작을 보니까 북한이 2000년대 초기에 했던 이 중간 단계 지금은 아주 높은 단계로 이미 전환이 돼서 사이버 공작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배합해서 하고 있고 특히 북한이 국내 종북 세력하고 특정 사이트하고 연계를 해서 사이버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여러 차례 발견됐어요. 민노총 또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총련이라든지 여러 국내 종북 계열의 사이버 이런 단체들하고 연계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고요. 요새는 IoT라고 해서 집에서 사용하는 여러분 절대로 중국산 TV라든지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중국산 TV, 하이어 TV 같은 거 싸니까 갖다 놓는데 그 안에 북한이 해킹 프로그램을 집어내가지고 한 10m 근처에서 작동하면은 무슨 일이 안방에서 벌어지는지가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IoT까지 지금 이제 우리 실물 일반 가전제품까지 지금 등장을 했고요. 요새는 이 공급망을 주로 많이 공개합니다. 원천적으로 이 공급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H라는 사이버 백신 업체를 우리가 북한이 해킹을 해버리면요. 이 H라는 이 백신 업체는 각 사설망이나 공공기관망에 많이 백신을 납품하고 있잖아요. 근데 납품하는 업체를 해킹해버리면 거기에 들어있는 백신 속에 악성 코드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북한 요새는 이 공급망을 공격해서 엄청나게 빨리 확산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의 사이버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이 사이버 다양한 북한이 아니라 북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적성국가 또는 해커 그룹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려면 먼저 이걸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국가 사이버 안전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구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안보 관련 부서들을 융합해서 지금도 이제 국정원의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에는 뭐 국정원, 뭐 국방부, 뭐 방첩사, 경찰청, 뭐 정보통신 등등 부서들이 다 합동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까지 해가지고 융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법적 근거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이버상 보안. 그러니까 우리가 방패하고 창이 있다면 이제는 창은 뚫는 거죠. 뚫는 건데 방패. 온라인 공간에서 들어오는 이 방패,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됩니다. 뚫어야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해커를 개발한 이유가 뚫는 기술을 가져야지 막는 기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상에 전개된 심리에 대항한 사상전 강화가 필요하고요. 이제는 국가기관이 이러한 그 모든 사이버 공간에 사용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사이버 공간을 갖다 직접 사용하는 우리 국민 개개인이 보안의식을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정기적으로 항상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불명확한 이메일이라든지 불명확한 메시지는 클릭을 안 해야 됩니다. 타고 들어가도 다 악성 코드 치거든요. 스스로 사이버 보안 의식을 생활해야 되고, 민간 차원에서 사이버 민방위 구현에 대표적인 이제 사이버 보안 민간 보안 업체 등이 연계해가지고 민간 차원의 사이버 안보망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고요. 지금 이 사이버 공간을 제대로 수사하려면은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공격을 할 때 그냥 북한이 바로 대한민국 공격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보통 3개 내지 4개 국가를 경유해서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를 공격하면 그 IP를 추적하면은 제3국이 나와요. 그 3국이 협조를 얻어서 가면 또 D국가 CEA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바퀴 돌려서 가보면은 이제 중국이 나오고 중국이 사용하는 그 IP 대역을 보면 북한이 이제 빌려가는 사용하는 대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 국제적인 사이버 공조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바이든 행정부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제 한미 동맹을 사이버 동맹까지로 확장시키는데 정상회담 때 이미 약속을 했죠.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리 공동으로 사이버 공간의 안보 위협을 좀 해체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도 압수해가는 것을 법제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은 이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화이트 해킹도 법제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합법적인 안보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외국수사업자는 제한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